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가장 존경하는 그 정치인 이제 이야기하면 미국에는 이제 아브라함 링컨. 그래서 제가 가서 금방 찾아봤더니 1865년에 돌아가셨어요. 또 영국의 윈스턴 처칠. 처칠은 1874년에 태어나서 그 다음에 1964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보다 1년 전에 태어나서 1년 전에 죽었어요. 이런 사람들 높이 평가하면서 같은 시대를 살고 이 대한민국의 이런 꿈과 희망, 또 기독교,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이런 그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좀 국민으로서 해야 될 그런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다행히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보훈부도 이제 다시 만들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이제 기념관을 만든다고 아주 정말 좋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에서 정말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 저도 정말 알지 못했던 메가더님 그 모든 사람들의, 여러분 몰랐잖아요. 은퇴했다가 다시 복귀해 그런 거. 근데 너무나 귀한 그런 이야기 들려주시고 이승만이라는 사람의 전체 생애를 잘 들려주신 박사님께 이제 감사를 드리고 2부 시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승만 대통령의 그 업적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쉬셨어요? 일부 제가 강의할 때 박수를 한 번도 안 치셔가지고 제가 뭐 잘못하고 있나. 제가 이제 일부에 이승만 역사적 거인, 역사의 거인 이승만의 생애를 쭉 정리하면서 저도 좀 몇 대목에서 좀 울컥하고 그랬어요. 2부에서는 좀 이제 평론가로서, 정치 평론가로서 제가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좀 제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말씀을 좀 편하게 드릴 거고요. 또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좀 기탄 없는 의견 개진과 질문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1948년 건국할 때 이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 역대 대통령들이 다 하는 말 빼고 뭐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고 이런 거 다 빼고 이승만 대통령만 유일하게 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이 기독교 입국론은 기독교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하자 이런 뜻인데요. 그 뜻은 제가 한 달 전에 여기서 여러분께 강연했던 그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거기에서 왜 기독교가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가, 왜 기독교가 시장경제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가, 이런 말씀을 제가 쭉 들었잖아요. 철학적으로 그 맥락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입국론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과정에서 그야말로 자신의 그 소신으로 가졌던 이 기독교 입국론의 그 문제의식을 지금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이 점을 늘 자문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한 역사의 거인의 인생을 거쳐서 수많은 결단의 시간들이 있었고, 또 이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걸 극복하는 그 초인적인 그 의지와 용기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그 대목을 제가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쭉 들어보시면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안 됐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없이 대한민국은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미리 드리고 이제 몇 가지 정치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 어떤 모멘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멘텀은 1946년 5월 3일 날 있습니다. 1946년 5월 3일 이날 이승만은 전라북도 정읍에 가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창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5,000년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5,000년 역사 동안에 몽골로부터도 한 250년 지배받고 청나라로부터도 한 200년 지배받고 일본으로부터도 35년 지배를 받은 적은 있지만 나라가 두동강이 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1945년부터 일단 나라가 군사적 점령 경계라고는 하지만 38선으로 두동강이 나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북에 살든 남에 살든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당연히 이건 임시적으로 설치된 선이야. 다시 하나가 돼야 돼.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국민의 절대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승만은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안 돼. 지금은 안 돼. 남한만으로 단독정부를 수립해야 돼. 라고 분단을 주장한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야말로 정치 생명 걸고 목숨까지 걸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선언을 1946년 5월 3일 정읍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점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미소공동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신탁통치를 통해서 어떻게든 몇 년만 지나면은 다시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하나의 나라로 된다고 하는 막연한 희망사항 같은 것들을 안고 살아갔던 때예요. 모든 정치 세력이 또 모든 국민이 그랬던 때인데 유일하게 이승만이 혼자서 이제 더 이상 한반도가 하나가 될 수는 없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당분간은 남한은 남한대로 갈 수밖에 없어 라고 선언한 거예요. 저는 이승만의 정읍 선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정치인들이 했던 정말 무모하고 과감한 결단들 중에서도 단연 최고의 결단이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이승만의 정읍선언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정치 흐름은 계속 어떻게든 함께하는 것 쪽으로 노력한다 이렇게 갔어요. 사실은 이미 정읍선언을 했던 그 46년 5월은 어떤 때냐 하면 소련군이 북한을 점령하고 30살의 김일성이를 앞세워가지고서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미 그렇게 남북이 적대적 대치관계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그런데 이승만만이 유일하게 그 정치적, 역사적 통찰력을 가지고 꿰뚫어 본 거예요. 북한이 이미 저러함으로, 소련이 이미 저러함으로 말로는 안 돼.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해야 돼. 그것도 남한만의 자유민주주의 경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의 정읍선언은 그 이후에 여야 가리지 않고 모든 정치 세력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가장 격렬하게 이승만의 정읍선언을 반대하고 공격했던 사람이 김구입니다. 그래서 김구는 1948년 4월에 1948년 5월에 이승만의 구도대로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20일 전에 김일성의 꾀임에 빠져서 북한으로 갑니다. 김구와 김규식이 북한으로 가서 김일성이랑 통일된 한반도의 이 정부 수립을 위한 정치 협상회의를 한다고 갑니다. 그때 이승만이 김구가 이승만보다 2살 아래거든요. 사석에서는 아마 형하고 했을 거예요. 김구한테
너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그런다. 너 가면 이번에 김일성이한테 쏘가 들어온다. 말렸는데 안 들으니까 그냥 내버려 둬요. 그래서 김군은 김규식과 함께 가서 완전히 김일성의 놀림감이 되고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 김구 입장에서는 자기가 김일성이를 파트너로 해서 한반도에 통일된 한국에 뭘 해보겠다고 가는 상황이니까 5월 10일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에 동의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기에 참여할 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50단선에 불참합니다. 50단선을 보이콧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이잖아요. 유엔 감시하에 자유민주 선거에 의해서 국제적으로 유일하게 공인된 38선 이남에 구성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형이 1946년 5월 3일 정업선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의 가장 중요한 정치 사적 모멘텀은 1946년 5월 3일 정업선언이었다. 이렇게 제가 평가하는 것이고요. 그 평가, 그 선언대로 결국은 대한민국이 건국이 됩니다. 지난 5월 3일 날 정업에서는 그래서 정업선언을 기념하는 조촐한 행사가 열렸어요. 저는 이 행사가 대한민국 건국의 직접적인 시발점이 된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좀 더 그 의미를 잘 조명하는 국민적인 행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건국인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짧게 말씀드리면 한 나라가 서려면 그 나라의 기본이 되는 헌법이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법 없이 국가가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을 먼저 만들려면 헌법을 만들 국민 대표가 선출이 돼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의 직접적인 역사는 1948년 5월 10일 총선거입니다. 이 총선거를 통해서 헌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회를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헌의회입니다. 헌법을 제정한다는 뜻의 제헌의회입니다. 그러니까 1948년 5월 10날 제헌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거를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이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한 총선거니까 자유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자, 시장경제를 반대하는 세력은 이 선거를 부정하고 이 선거를 방해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김일성 세력과 박헌영 세력은 결사적으로 이 50단선을 반대하게 됩니다. 50단선을 반대하는데 김규식이는 정치적 보이콧을 통해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방해를 했고 박헌영이와 김일성이는 직접 무장 봉기를 일으켜서 선거를 물리적으로 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획책을 했습니다. 그 첫 출발이 4.3 사태입니다. 제주도 4.3 사건은 그렇게 해서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948년 5월 10날 제주도에서는 4.3 사태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선거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헌의회를 제주도에서는 뽑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역에서는 유엔 감시하에 자유로운 선거에 의해서 제헌의회가 구성이 됐어요. 그 제헌의회가 임시의장을 누구로 뽑았을까요? 이승만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이 주도해서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바로 그 헌법이에요. 9차례에 걸쳐서 개정은 했지만 그 골격은 바로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이승만이 주도한 제헌의회 의원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로 선포한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헌법이 선포가 되니까 그 헌법에 의거해서 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성된 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 추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1948년 5월 10일 총선거, 1948년 7월 17일 헌법 제정 공포,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이 역사가 대한민국 건국의 직접적 역사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건국된 나라입니다. 그러니 5월 10일 총선거와 임시의장으로서 7월 17일 헌법 제정, 그리고 초대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정부를 이끈 이승만이 없었다면 5월 10일 총선거가 가능했겠으며 7월 17일 헌법 제정 공포가 가능했겠으며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과 정부 수립이 가능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없이는 대한민국 없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짚어봐야 될 모멘텀은 1948년 대한민국을 건국한 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과정에서도 김일성, 박헌영 이 좌파들과 전면적인 이념 전쟁을 거쳐서 건국이 됐잖아요. 건국한 이후에도 이념 전쟁과 체제 전쟁을 해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김일성이는 공산당식 방식으로 토지개혁을 단행했는데 이게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입니다. 지주들한테 돈 한 푼 안 주고 땅을 무조건 뺏어요. 그리고 지주들 쫓아내. 저항하면 죽여. 수용소 보내. 그렇게 해서 뺏은 땅을 소작하던 사람들한테 다 무상으로 그냥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이 가난한 농민들, 소작하던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았겠죠.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먼저 46년부터 정권을 잡았고 치밀하게 이 공산혁명의 여러 이 경험과 사례들을 일본, 소련 이 고문들로부터 계속 코치를 받으면서 했기 때문에 초기에 앞서 나갔어요. 1948년에 뒤늦게 대통령이 된 이승만 대통령이 김일성 집단과의 체제 경쟁이 불가피한데 저 체제 경쟁에서 우리가 어쨌든 뒤처지지 않으려면 우리도 농지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돼. 당시에는 다 농업인이었잖아요. 다 농민들이었잖아요. 농지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농지개혁을 단행합니다. 대통령이 되자마자 단행합니다.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시키냐? 자신을 내내 반대했던, 그리고 색깔 자체가, 이념적 색깔이 좌파, 중도 좌파 정도 되던 조봉암이라는 사람을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농지개혁을 시켜요. 그래서 조봉암이가 채택한 방식은 유상몰수, 무상분배입니다. 지주들한테 돈을 주고 땅을 사서 그 땅을 농민들한테 유상몰수해서 유상분배를 하는데 몇 년 거치 얼마씩 조금씩 내면 너네 땅이 된다는 식으로 합니다.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한 거예요. 김일성이가 다 추진한, 강행한 토지개혁은 공산당식 방식이고 이승만이 추진한 농지개혁은 시장경제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수백 년간 농업국가로 머물러 있던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뀌었냐? 지주들이 없어지고 지주들이 땅 대신에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공장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본가 계급이 형성됩니다. 그다음에 농민들도 어쨌든 몇 년 거치 조금씩 갚아서 소작농에서 자작농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농업에서 상업, 공업 쪽으로 인구가 이동이 돼요. 이러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요. 그래서 김일성이는 지주들을 다 숙청하면서 이 소작농들한테 무상으로 나눠주면서 그쪽으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이승만 대통령은 땅은 뺏겼지만 어쨌든 보상을 받아서 그 돈으로 뭔가 공장을 세우거나 뭔가 다른 걸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주들로부터도 그렇게 격렬한 반대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숙청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주들이 자연스럽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편입할 수 있는 길을 틀어주고 그걸 터주고 그다음에 소농들한테도 소장농들한테도 무조건 나눠주는 게 아니야. 파퓰리즘 방식이 아니야. 네가 일해서 갚아야 돼. 라고 해서 자율적인 자립적인 정신을 키워주면서 자장농으로 육성을 해나갑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백 년간 농업국가 봉건체제였던 대한민국을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개혁을 통해서 근대적인 산업국가로 변화시키는 그 첫 출발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해요. 이렇게 체제 경쟁을 시작했는데 이 체제 경쟁을 함에 있어서 농민들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링컨이 자신의 반대파를 국무장관으로 파격적으로 영입해서 썼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반대파 그리고 자신과 이념적 성격이 확실히 다른 조봉아미를 제1대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해서 전권을 주고 농지개혁을 시키는 거예요. 이 농지개혁이 대한민국이 김일성의 북한과 체제 경쟁을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진지로 나중에 작동하게 됩니다. 그것을 박정희 대통령이 이어받아서 이때 자장농이 된 농민들을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진짜로 제대로 된 농민들로 육성시켜 나가면서 체제의 가장 중요한 이 수호대로 무장을 시키는 거죠. 이념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역사를 쭉 보면 이승만이 시작하고 박정희가 이어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두 대통령이 그렇죠. 생전에도 마주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함께 일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역사의 섭리에 따라서 이승만이 창업을 하고 박정희가 수성을 아주 훌륭하게 해냈다.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역사를 보면서 가끔 합니다. 자, 그 다음 모멘텀이 언제냐? 6.25인데요. 6.25 전쟁을 초기에 이끌었던 메가더. 그런데 결국 트루만에 의해서 해임됐는데 이 메가더가 중공군이 1월 4일 날 일제히 밀고 내려오면서 이제 우리가 후퇴를 하는데 그 시점에 메가더가 중국 저거 별거 아니다. 만주에 핵폭탄 한 두어 발만 터뜨리면 끝난다. 라고 강력하게 핵폭탄을 통해서라도 중국을 제압하고 체제에 압록강 두만강까지 밀어붙여서 한반도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건 다들 아시죠? 그 생각이 이게 혹시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산될지도 몰라라고 쓸데없이 걱정이 많았던 트루만과 생각이 부딪히는 바람에 결국은 해임당하는 거거든요. 그때 메가더가 그 나중에 이렇게 회고합니다. 내가 계획했던 대로 한국전쟁을 수행했다면 적들은 이미 괴멸되고 이 지구상에 없을 것이고 세계의 세력 균형은 자유진영에 훨씬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어졌을 것이다. 북한 괴뢰군의 공격과 중공의 참전은 미국이 얄치회담, 포스담 회담에서 계속해서 저질렀던 과오를 수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것조차 트루만, 이 바보 같은 자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수리합니다. 워싱턴과 런던과 유엔에 있는 많은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한반도를 그때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시키고 중국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우리가 놓쳤다. 이게 메가더 장군의 나중에 회고입니다. 중국이 개입하면서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질지도 몰라. 또 전쟁이 너무 길어지면 우리 미군이 너무 많이 죽어서 내가 정치적으로 부담이 돼. 이미 3만 6천 명이 전사를 했잖아요. 6.25 전쟁 때. 당시에 트루만은 이런 생각 때문에 종전을 시도합니다. 휴전을 시도해요. 그 휴전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메가더, 한국에서는 이승만.
두 사람이 거의 생각이 일치해요. 끝까지 반대합니다. 반대하다가 메가더는 잘리고 이승만은 자를 수 없으니까 사실은 암살하려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끝내 이승만이 이겨내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승만이 저렇게 휴전으로 몰고 가는 미국을 완전히 저지할 수는 없다. 그러면 뭘 할 건가? 좋다. 휴전하는 거는 미국이 저렇게 하겠다고 하니 막을 방법이 없다. 대신에 휴전 후에 확실하게 제2의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국으로부터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승만이 작전을 바꿔요. 이 작전을 바꿔서 이걸 미국에게 강압하고 전문 용어로 협박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방공포로 2만여 명을 그냥 풀어줘 버리죠. 세계가 경악할 그런 사건까지 일으키면서 끝까지 밀고 당기기를 늦추지 않아서 마침내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석 달 후 10월 달에 1953년 10월 달에 지금의 우리 안보의 기반이 되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우리가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받을 때는 미국이 조건 없이 와서 도와준다는 겁니다. 또 미국이 침략받을 때는 우리가 조건 없이 가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 협정을 미국 대표가 미국 의회에 가서 발표했다가 완전히 바보가 됐습니다. 야, 이승만이한테 어떻게 놀아나도 그렇게 놀아나냐. 너도 외교관이냐 그랬어요. 어쨌든 그 한미 상호방위 조약은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미국과 맺은 상호방위 조약. 이건 한국이 유일합니다. 어떤 나라도 미국과 상호방위 조약을 맺지는 못했어요. 이게 이승만이라는 사람의 지도력이고 외교력입니다. 그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는 전쟁의 임박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났고, 그리고 에치슨 선언 같은 건 이제 나올 도리가 없죠. 만의 경우 북한이 쳐들어오더라도 미국이 즉각적으로 개입해서 방어하게끔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전쟁의 임박한 위협으로부터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군비 경쟁, 무한 군비 경쟁으로부터 오는 부담에서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생긴 거예요. 우리도 북한이 비행기 100대 만들면 우리도 비행기 100대 만들고는 했지만 저쪽은 공격하려고 그러고 우리는 방어하려고 그러는 기본 이 구도에서 보면 저쪽이 100대 만들면 우리는 한 200대 만들어 놔야 안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저쪽이 100대 할 때 우리는 한 50대만 해도 나머지는 미국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북한은 저렇게 완전히 전 세계에서 최빈국이 되고 국민의 250만이 굶어 죽을 정도의 저 처참한 상황이 된 이유가 감당할 수 없는 군사비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재래식 무기로는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저것들이 핵무기라고 하는 정말 마지막 수단까지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우리는 전체 GNP에서 이 군비 경쟁에 투여하는 이 무기나 이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높지만 우리가 군사비 때문에 경제 성장을 못하고 투자할 때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압박은 받지 않거든요. 그것이 바로 1953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상대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모멘텀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하는 국가가 됐다고 그러는데 1950년대 6.25 전쟁으로 완전히 우린 폐허가 됐잖아요. 그 이후에 50년대, 60년대는 농업으로 보면 보릿고개였고, 그리고 먹거리로 보면 전부 미국의 밀가루, 옥수수 가루 갖고 분유 가루 가지고 애기 먹이면서 살아남아
나왔던 때입니다. 그런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언제까지나 원조로 먹고 살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경제 부흥 계획을 세웁니다. 경제 부흥부를 신설합니다. 그리고 경제 부흥 계획 3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1958년이죠. 초대 부흥부 장관의 신현확을 임명하는데 이 사람의 신현확 총리의 아드님이 신철식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기념사업회 그동안 회장을 쭉 맡아왔었어요. 이 경제부흥부 3개년 계획은 4.19 혁명으로 그런데 중단돼 버렸어요. 중단됐다가 박정희 정부 들어서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부활됩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 신현학 장관이 기초를 잡은 경제부흥 3개년 계획의 계획안과 박정희 대통령이 첫 번째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했었던 그 안을 갖다 놓고 비교를 해보시면 거의 90%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승만 대통령이 창업을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수성을 했다. 경제 부흥과 지금의 산업화 근대화의 기초를 이승만 대통령이 놨던 거예요. 4.19 때문에 민주당 정권 들어서는 바람에 중단됐다가 박정희 정권 때 바로 그걸 이어받아서 제1차,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쭉 연결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은 휴먼 리소스, 인적 자원밖에 없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 수립 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했던 게 교육입니다. 학교를 무지무지 많이 세워요. 자신도 아펜젤러 박사가 세운 배제학당에서 영어를 배우고 세계에 눈을 뜨게 됐잖아요. 학교를 무지무지 많이 세우고 의무교육을 도입해서 1959년 이제 정권이 무너지기 직전에 그 통계로 보면 1959년에 대한민국의 이 학교 갈 정년기 아동들의 95.5%가 초등학교를 진학하게 만듭니다. 이게 6.25 전쟁 6년 만에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다 기억하시는데 그 6.25 전쟁통에도 대부분의 중고등학교는 부산에 임시교사 문 열고 애들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 내내 교육이 살 길이다. 이거를 가장 중요한 국정 철학으로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1958년에는 최초의 원자로를 만들어냅니다. 원자폭탄의 위력은 당시 10년 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터질 때 다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부터 미소 간의 원자폭탄 경쟁이 시작됐는데 너도 나도 당시에는 IAEA 이런 게 없어가지고 누구나 다 능력만 있으면 개발에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그 전쟁의 폐허 위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이 원자력 개발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1958년에 최초의 한국형 원자로를 건설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박정희 정부 때 원자탄 개발 계획으로까지 이어지죠. 이런 것들은 다시 들여다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사실들이에요. 그냥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나이 많이 들어서 대통령이 돼서 그냥 맨날 뒷짐이나 짚고 다니고 뭐 그냥 허랑방탕 세월이나 보내다가 그 간신배들이 밑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물러난 사람처럼 이렇게 좌파들이 묘사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에 대통령이 돼서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1954년부터 물러날 때 1960년까지의 이 6년간의 일정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세계 최빈국 한국을 어떻게 자기가 늘 보고 익숙하게 생각해왔던 미국과 같은 부자 나라로 만들 거냐.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다시 6.25 같은 거 안 맞으려면 원자포탄 개발 들어가야 돼. 이런 일들을 50년대 해낸 겁니다. 그리고 경제개발은 그냥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될 것 같아. 이거와 같은 최빈국 상태에서는 국가가 주도하는 계획을 어느 정도 결합할 수밖에 없어. 경제부흥, 상개년 계획. 이런 일들이 이승만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기붕 일당의 부정선거로 물러나게 됐는데, 한이 많았겠죠. 그리고 하와이 가서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이제 서거를 했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마지막 기도와 국민에게 보내는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하와이 마우날라리 요양 양로병원에서 90세로 이제 일기를 마칠 때, 그때 하나의 마지막 기도와 국민에 대한 유언을 남기는데요. 오늘 제 강의 이 마지막 기도와 유언을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거는 목사님이 읽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저의 1000명이 다하여 아버지께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국민에게 남긴 유언은 이렇습니다. 잃었던 나라의 독립을 다시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우리 국민은 알아야 한다. 불행했던 과거사를 거울 삼아 다시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 노예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우리 민족에게 주는 유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기를 저의 관점에서 소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렸고, 그 일생 중에 정말 역사적, 정치사적 모멘텀이 되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한 정치평론가로서의 저의 해석을 곁들여서 말씀드렸습니다. 막상 제가 읽고 보니까 영 아닌 것 같아서 잠시 후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기도는 꼭 한번 다시 읽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강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과 의견 듣겠습니다.